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교수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 김상윤입니다. 네, 교수님, 우리가 교수님하고 같이 뭐 경제, 과학, 공학 이런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들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특히 이번 노벨 물리학상도 제가 알기로 AI 분야 학자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업적을 하셨길래 받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노벨 물리학상 두 분이 선정됐죠. AI 연구자입니다. 사실 이틀 뒤 노벨 화학상도 AI 분야 연구자들이 선정이 됐지만은 AI 분야에서 처음으로 노벨상의 수상자로 노벨 물리학상 두 분이 이제 선정이 된 것이죠. 존 호필드 전 프린스턴대 교수와 제프리 힌튼 전 토론토대 교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호필드 교수는요, 실제로는 물리학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AI와 접목한 연구들을 많이 했죠. 네.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1982년 발표된 창발적 집단 계산 능력을 가진 신경망과 물리 시스템이라는 연구인데요. 예. 이 논문은 역대 최고의 인용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논문이죠. 예. 네, 이 논문의 내용들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이제 뇌 속에 있는 뭐 시냅스와 뉴런이 네.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 매우 단순한 구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감각이 들어왔을 때 특정 감각을 처리하는 시냅스와 뉴런은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네. 즉 이것을 여러 감각을 하나의 뉴런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각각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입력값과 출력값을 전달해주면은 그 다음 이제 뉴런이 받아서 예. 거기서 또 자기 역할을 해서 또 붙여서 또 출력값을 보내고 이런 과정으로 뇌의 인지라든지 판단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예. 이것을 그대로 물리학의 세계로 옮긴 것이죠. 음.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 각 노드마다 입력값과 출력값이 존재하고 이것이 복잡한 구조로 다양한 구조로 확대가 되면은 우리가 뇌에서 일어나는 판단 과정을 기계라든지 혹은 다양한 여러 분야에 접목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 초기에 인공지능 그 연구들은 일종의 목적 함수 같은 게 있었고 그 목적 함수의 파라미터들을 뭐까지 넣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굉장히 많은 진화 발전을 했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인간의 어떤 사고, 추론, 연산 능력을 변수들 몇 개까지 넣고 해결하느냐, 이건 사실 불가능한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접근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의 뇌 구조와 똑같은 형태로 전혀 다른 접근을 한 논문의 시발점이 저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네, 되나요? 맞습니다. 요 지금 시점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1982년이죠. 자, 보세요. 인공지능 분야가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50년입니다. 네. 자,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의 딥러닝 분야의 시초가 됐던 어떻게 보면은 조상과도 같은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 논문이 1982년 나왔어요. 그 네. 말은 82년 전까지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 딥러닝이 주도하지 않았다라는 결론 우리가 내릴 수가 있죠. 예. 그럼 그 전까지 인공지능 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해야 하는가? 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1950년대 시작된 인공지능 연구가요. 가장 유명한 이 행사가 있었죠. 예. 1956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이제 실제로 메카시 교수가 예. 이 여러 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 야, 우리 이거 모여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좀 떠오를 것 같은데 우리 네. 함께 너네가 연구하는 분야들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2달 동안 이 캠프를 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거기 모였던 여러 학자들인데요. 여기 몇 분 소개를 해드리면은 나다니엘 로체스터라고 왼쪽에 두 번째 분. 네. 저분은 IBM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데요. 이분은 최초로 상용화된 컴퓨터를 만든 수석 디자이너였어요. 와. 네, IBM 701이라는 모델 네. 만든 분이고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클로드 세넌이라는 분은 네. 아마 교수님 그 파일 압축 많이 하시죠? 예, 그럼요. 대용량 이런 거 네, 많이 많이 압축하시는 하죠. 거죠? 네. 그거 만든 분이에요. 아, 압축 파일을 만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파일 압축을 만드는 방법을 만든 분이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정말 이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뭐 데이터 분야의 대가들이 초청을 받았고요. 가운데 있는 분 마빈 민스키라는 분 계시죠? 네. 저분이 아주 주목할 만한 인물인데요. 바로 인공지능 이 초기에 인공지능 분야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 지난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30년간 네. 바로 교수님 말씀하셨던 기호주의 AI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걸 기호주의 AI라고 부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논리 기반, 규칙 기반.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한 것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걸 공부하기 위한 수단인 데이터가 있고요. 네. 그것을 기계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능으로 만들어야 되죠. 네. 그 집어넣는 방식이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는 것 첫 번째 이 학파가 기호주의 AI 학파였어요. 예. 이분들은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기호로 만들어서 집어넣자라는 거였어요. 뭐 도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네, 네.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한계가 딱 느껴지죠.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을 기호로 어떻게 다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 매우 좁혀진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 바로 대표적인 것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불리던 영역이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 마이신 아키텍처라고 하는 스탠포드대 연구진이 1970년대 개발한 네. 이 인공지능 전문가 시스템 뭐냐면요. 여러 환자들의 증상들을 500가지로 정리를 해요. 예.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면은 네. 이것을 어떻게 처방해야 될 처방전이 나옵니다. 예. 그게 인공지능이었어요. 기호주의 인공지능의 뭐 어떻게 보면 역사상 첫 번째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전문가의 정제된 지식이 필요하고 이걸 기호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우 이 데이터 자체를 정제시키는 과정도 중요하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진리를 집어넣기는 힘든 영역이죠. 전문가들의 지식에 의존하고 또 규칙 기반, 논리 기반으로 이 설계를 잘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1950년대부터 주로 80년대까지 이 인공지능 분야를 주도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후대에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오죠. 이게 정말 인간의 지능을 갖출 정도의 수준을 높이려면은 너무나 거대한 모델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등장한 이 반대의 개념이 바로 연결주의 AI이자 연결주의 AI 학파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어떤 로직인가요? 자, 이거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바로 존 호필드 교수의 인간의 뇌 구조를 그대로 데이터 학습 방식에 집어넣는 것이죠. 예. 차용한 것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뇌에서 이걸 판단하고 인지하는 과정은요, 상호주의라는 것을 씁니다. 뭐냐면은 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던 관념, 체계의 상대적인 관점들을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예. 내가 어떤 지식을 이제 정보를 뭐 소리로 들었다, 눈으로 봤다. 내가 기존에 봤던 거랑 뭐가 다르지가 뇌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정보가 맞냐 틀리냐 혹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정보냐를 인지하기에 앞서서 내가 갖고 있던 정보나 지식과 비교하는 작업을 펼쳐가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과정들을 두뇌가 거치거든요. 예. 이걸 그대로 AI 학습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바로 이런 구조가 나오죠. 딥러닝과 같은 구조. 우와. 네. 즉 인풋 값이 들어왔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몸으로 비유하면은 어떤 시각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정보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 체계에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비교되는 값이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계속 이렇게 비교하고 가중치 부여하고 비교하고 가중치 부여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판단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이 구조를 그대로 데이터 학습 과정에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것을 차용할 수 있다. 바로 연결주의 AI이고 네. 후세에 바로 딥러닝의 근간이 된 모델이죠. 네. 말은 쉽지만 이걸 생각해낸 것도 대단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개발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앞서 존 호필드 교수가 결국 물리학과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네트워크 구조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학습 방법들을 근간을 제시한 이런 논문을 발표한 분이라면은 네. 이 제프리 힌튼 교수는 그것을 받아서 네. 실제로 머신러닝 방법론을 창시한 사람이다, 네. 부흥시킨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뭐 이전부터 이런 접근법들이 다양하게 있어왔지만 네. 제프리 힌턴이 완전히 이제 주도적인 모델로 성장시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5차 역전 파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예. 이게 인풋이 왼쪽에서 들어오면은 아웃풋이 나갈 때까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 점점 계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오차가 커졌을 경우에 예. 특정 이제 오차 기준을 넘어가면은 이게 좀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다시 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중치를 재설정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오차 역전 파법이라는 것을 제프리 힌턴이 1980년대에 이 논문으로 기존의 방법론들을 훨씬 더 보완한 방법을 제시를 했고 바로 딥러닝의 시대를 부흥시킨 인물이죠. 네. 자, 대표적인 성과가요.
자신의 이제 딥러닝 방법론을 이제 2000년 전후로 계속 진화시켜 오다가 특히나 2000년대 초반에 인공지능 하면 비전 쪽이거든요. 시각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이 분야가 발전을 했는데 바로 제프리 힌튼의 알렉스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미지 인식을 매우 정확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인식 분야의 대표적인 대회가 ILSVRC라는 뭐 예를 들면 동물의 사진을 던져주고 이 프로그램들이 개냐 고양이라 구분하는 대회가 열려요. 근데 이 제프리 힌튼 교수의 알렉스넷 프로그램이 2012년에 아주 역대급의 오차율을 기록합니다. 오차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16%를 찍어요. 근데 그 전해에 1등을 수상한 1등을 수상한 이 프로그램이 오차율이 26%였어요. 1년 만에 10%를 당긴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교수님께 예를 들어 뭐 천장에 고양이, 강아지, 뭐 동물 사진을 주고 고양이, 강아지 분류하세요. 시간 제한 딱 주고 시작하면은 몇 장 틀릴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도 그 정도는 다 맞추죠. 다 맞춘다? 저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인간 평균이 오차가 5%래요. 아, 그래요? 그럼 왜 틀리지? 약간의 이제 뭐 압박이 있겠죠. 시간 제한이라든지 시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봤을 때 일상적으로 이런 동물 아주 뭐 비슷비슷한 사진들을 제시했을 때 이걸 구분하는데 5% 오차를 갖는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AI가 인간의 오차율은 5%를 앞선 시점이 바로 2015년 시점이죠. 그러니까 제프리 힌튼의 알렉스넷 이후로 급진적으로 이미지 인식, 영상 인식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고 2015년경에 드디어 이 비전 분야에서 인간을 앞서는 기술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인간은 놓치는 게 있지만 인공지능은 놓치는 게 없는 시점까지 간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 인식, 영상 인식이 이제는 뭐 인간의 이미지 인식을 압도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율주행이 앞에 지나가는 사물이 고양이인지 인간인지를 정확하게 구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런 어떤 이후에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혹은 다른 영상 처리 기술, 요즘 딥페이크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결국 제프리 힌튼이 이런 그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이 비전 분야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것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 수상에까지 이어진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전 걱정도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오신다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인공지능 분야의 여러 추세와 트렌드가 우리 인간의 뇌구조를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컴퓨팅에 투영해서 그걸로 가지고 연산 처리 제어를 하는 방식을 많이 고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뇌라는 건 우리 둘도 뭐 여러 가지 평소에 공상들 많이 하지만 그 결과 어이없는 결과들이 도출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왜 그런 순간 그런 대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지나가는 분이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면 솔직히 밥 안 먹었으면 저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이따 해야죠 하면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예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뇌의 파라미터라든가 뉴로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신경망을 복제해서 지금 진화 발전한다면 우리처럼 선의의 거짓말이든 잘못된 뭐 연산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 인공지능 분야의 한계가 지적되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인공지능 분야 대가 중에 몇몇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언어 모델 기반의 인공지능 진화 과정이 후세에 다양한 부작용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뭐 추상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무시하는 영역에 오차를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이 판단이나 근거에 활용되면은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의도를 담아서 나쁜 말을 하지만 인공지능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쁜 말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지금의 현재 접근법이 우리가 정말 인공지능을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대로 된 접근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2024년 현재는 뭐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기반의 언어 모델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고동화하는 것이 이 시장의 표준적인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개선할까라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들이 나올 뭐 시기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인공지능의 능력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즘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정말 이 생성형 AI가 아주 빠르게 성능을 높여가고 있는데 정말 인간의 능력치를 얼마나 따라왔을까? 뭐 예를 들면 추론 능력, 판단 능력, 의사결정 능력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연구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스탠포드대 AI 인덱스 리포트라고 매년 발간되는 리포트인데요. 네. 올해 5월에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AI가 인간보다 추론 능력이 뛰어날까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생성 AI 툴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가장 앞서 있는 구글의 제미나이는요. 인간의 59% 수준의 추론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구글의 제미나이가 지금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하나 보죠? 네,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챗GPT는요? 56%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100%가 그럼 어느 수준이냐? 예. 각 분야별로 인간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사회과학의 전문가, 과학 분야의 전문가, 수학 분야의 전문가. 이 전문가의 추론 능력을 비교했을 때 59% 수준 평균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죠. 일반 뭐 예를 들면 일반인 수준과 비교하면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재미난 결과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이 스코어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역시나 인문 분야에서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네 소셜 사이언스 쪽. 예. 예를 들면 인간의 여러 다양한 인문 사회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영역들. 네. 자, 왜냐하면 이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 생성형 AI는 거대 언어 모델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예.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그림도 처리하고 영상도 처리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어에 특화된 모델이에요. 그 말은 자연과학이나 뭐 수학적인 능력보다는 인문 사회 분야에서 언어를 다루는 영역이 더 이 성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네. 실제로도 이렇게 추론 능력 분야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죠. 그렇네요. 수학 계산을 잘 못하는 GPT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칙 연산 이렇게 입력했는데 이상한 오답이 나오니까 야 이것도 못하는 AI한테 내가 일을 시킬 수 있냐 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생성 AI 모델 자체가 언어 기반의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언어적인 판단들을 더 잘한다. 뭐 이것을 좀 또 이 AI 분야에서는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에게 매우 쉬운 상식적인 행동이나 판단을 AI는 제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생성형 AI 그림 툴에다가 손가락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막 6개, 7개 그려줬어요. 맞아요. 네. 저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AI 입장에서는 손가락 개수는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려달라, 뭐 어떤 표정을 어떻게 해주고, 뭐 여자를 그려 귀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손가락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으면은 이 손가락은 인간을 그리는데 중요한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학습할 때 그런 어떤 추론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중치가 약한 거군요. 그치, 가중치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6개 그리고 7개 그리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사실 AI에게 인간을 그려달라고 했었을 때 그 전에 인간을 그렸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넣어줬을 텐데 그 중에는 만화 형태로 손을 뭉뚱그려서 벙어리 장갑 있는 것처럼 그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 손가락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전 참 섭섭합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대체될 분야가 그 우리 김상윤 교수님 쪽 분야가 아니라 저희 쪽부터 그쪽부터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연구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AI 전문가들이 우리 쪽부터 대체시키자. 편견이 네, 하여튼 정말 발빠르게 변화되는 AI 분야인 것 같고. 박정호 AI가 이제 진행을 하는 시대가 오겠죠. 저는 제 꿈이 그거예요. 저는 연구소에서 계속 그냥 그 나름대로 제 연구를 하고요. 여기 와서 진행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거는 우리 조피디 그 아바타 같은 거와 그다음에 저 아바타 같은 것이 데이터 넣어주고 제 생각들 칼럼이나 책 쓴 거 이거 다 넣어주면 알아서 그리고 주제는 제가 정해주겠죠. 이걸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박주효수는 좀 유머러스한 걸 좋아해. 이렇게 그런 거 다 넣어줘야 된다면서요. 그런 거 다 넣어줘서 알아서 방송 많이 해서 재밌는 거 더 많이 알려드리는 그게 제 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최초로 저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외국에 진출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 5개 외국어, 유엔 인정하는 재밌네요. 예, 중국어, 뭐 저기 그다음에 스페인어 이런 걸로 한국의 어떤 경제학자가 중남미는 이렇게 보고 있다. 중국은 이렇게 보고 있다. 아니면 프랑스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그거를 직접 알려주면 그쪽 사람들도 새로울 거 아니겠어요? 외부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는구나. 저는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역시 아이디어 뱅크십니다. 오늘도 전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AI 분야가 진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우리가 또 알게 되는 배경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AI 아마 제 소견으로는 뭐 10년 안에 우리가 그냥 집에 퍼스널 컴퓨터처럼
AI 옆에 끼고 생활하는 시점이 곧 도래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런 변화상을 미리 읽어볼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못하신 거 없나요? 네,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